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운항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제1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지휘라인에 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에 중용되는 등 검찰의 고위급 인사 이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도 뒤따를 걸로 보여 검찰 내부 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AI 거품론을 딛고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코스피가 모처럼 반등해 장중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I 칩의 감가상각 논란은 계속돼 시장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현직 의원 6명 중 5명은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건 발생 6년 반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거죠?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일명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위원인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요. 또 국회 의안실을 점거해 서류를 탈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입구에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막아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방해했고 또 이 과정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현직 의원 대부분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죠. 네,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등 중대 사안은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들의 행동은 다수당의 독재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도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징역 2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은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있는데 이들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됐습니다. 네, 충돌 당시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10명도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역시 6년 넘게 끌어왔는데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열리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들의 1심 결과도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도 있는 만큼 후속 인사가 언제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인사가 전부 난 건 아니죠? 네, 어제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했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뒤 사표를 낸 박재혁 수원지검장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에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 등 정치권과 얽힌 중요 사건이 있는 건 물론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설치도 예정된 만큼 마찬가지로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내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인사로 인해 비게 된 자리들이 있죠. 특히 어제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있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오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여럿 비게 됐는데요. 통상 법무연수원은 한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부 좌천성 인사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죠? 네, 인사가 나자마자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인사, 보은성 인사라는 혹평을 취재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조직이 다시금 뒤숭숭해진 모습인데요. 민주당 법사위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과 겹치면서 정치권과 검찰이 대놓고 반목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검사장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직은 없는데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조직의 안정에 주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후속 인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안팎으로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항명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걸 두고 여야 모두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교감이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파열음을 감추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의견 표명조차 범죄로 둔갑시키는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사장을 무더기 고발하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사이에 상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대통령 순방기간 정쟁 요소는 언급을 자제하자는 일종의 함구령이 무색해졌습니다. 검사장 고발을 두고 당내 엇박자가 감지되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협의는 없었다,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할 거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발맞춰서 정교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민감한 작업을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칠게 추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전혀 몰랐던 돌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본인들만 투사냐,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반면 법사위 의원들은 검찰 엄단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또 간사와 지도부 간에 교감이 있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또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고 일부 네.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파멸행 기차에 올라타서 폭주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묻는 검사장 18명의 최소한의 의견 표명을 민주당이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노골적 입틀막이자 또 사법 체계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포기 키맨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영전시켰다면서 대장동 은폐에 대한 보상이자 정권의 오만한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도부는 회의 공개 발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조폭 정권, 대국민 선전포고, 또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입니다.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국정조사를 두고도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는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시간 끌기를 위한 침대 축구에 빗대며 국민의힘이 조사 범위를 넓혀줬으니 특위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내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사건 1심이 선고되기 때문이겠죠? 네, 실형 구형 당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적극 반발했던 국민의힘인데요. 일단 재판부를 믿어보겠다며 자극하지 말고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자는 기류입니다. 다만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기소부터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역시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선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3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독재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등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르다는 목소리는 확실한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당시 원인을 제공한 건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민주당은 정상 참작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등을 이유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또 나아가 법사위원으로서 자격 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야당 또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의 오빠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 구속심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청탁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든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6일에는 특혜 의혹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우한 화백 그림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중개상 등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요. 다만 1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김 전 부장검사 측에서 두 사람을 함께 신문할 필요성을 표명해 오늘 재판은 증인 신문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과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김건희 씨 측에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넸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건희 씨 오빠와 친분이 있어 그림 구매를 중개해줬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나왔다고요? 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오늘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서도 여전히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메모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일명 지렁이 글씨 메모를 홍 전 차장 보좌관이 정서한 시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 의도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의 진술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1등 항해사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직전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여객선은 당시 22노트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무인도 족도에 충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해경은 선장도 해당 해역에서 조타실에 있어야 할 의무를 어겨 입건하고 낮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과 함께 합동 감식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 체포한 1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좌초 사고 당시 여객선에 있던 승객들은 사고가 난 지 4시간여 만에 모두 육지에 내렸습니다. 승객들은 놀란 마음을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제보로 본 당시 상황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점 판매대가 떨어져 있고 물건들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운항 도중 무인도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승객들은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선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약간 폭발음 같이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진동도 되게 크고 그러고 몸이 좀 뒤로 밀렸어요. 자다가.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 얘기로는 엄청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리도 크고 진동도 심해서 뜨거운 거 들고 계시다가 손 뒤신 분도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갑판으로 모인 승객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함정을 기다리는 동안 선내 방송에 의지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내 차량을 선적하신 승객께서는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개인용품을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선박을 자주 이용한다던 승객은 큰일 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선체가 그냥 배가 전 통째로 앞으로 쏠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 배가 제가 또 군대도 해군 나오고 해갖고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구조 함정과 헬기가 속속 도착하고 246명의 승객이 모두 부두에 내린 건 날을 넘긴 0시 40분쯤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육지에 발을 디딘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배 안에는 임산부와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는 등 모두 27명이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이 4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지만 승객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등 6곳이 대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오태인 기자, 언제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까? 네, 경찰과 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해체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와 시공사인 HJ중공업 발파 작업을 맡은
코리아 가코 본사 등 6곳입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원청과 하청 사이 작업 지시 관계와 작업 공법, 안전관리 체계 등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들 진술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진술을 제외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많아 종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이 모두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발 한파로 얼어붙었던 우리 증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고 우리 증시도 상승세인데요.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4,000선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지금 코스피는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현재 3% 오른 4,04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4,000선을 넘었습니다. 2.6% 오른 4,03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해 3,850선까지 내려갔던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AI,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증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는 5%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10만전자로 복귀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KT&G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순매수로 돌아와 기관과 함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던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오른 884로 출발해 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3% 오른 890선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을 비롯해 개인과 기관 모두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상승세이나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467원으로 출발해 1,469원까지 상승 중입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라간 환율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1,450원대로 내려갔지만 이틀 연속 1,460원대를 유지하면서 은행 창구에서 환전 시 매입 환율은 1,500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처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엔비디아 AI 칩의 감가상각 문제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돼 있어 앞으로 AI 거품론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의 호황을 이끌어온 AI 산업의 대표주자 엔비디아가 3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8월에서 10월 570억 달러, 우리 돈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1.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매출 549억 달러, 주당 순이익 1.25달러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AI 거품 우려와 엔비디아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사용 기간과 감가상각 방식 논란이 시장을 흔드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Many are questioning at this point in time how much longer can the AI infrastructure spend continue. They're questioning the excessive valuations of some of these tech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revolution. AI 칩 감가상각은 고가의 AI 장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비가 쓰이는 기간에 맞춰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PU의 수명이 예상보다 짧거나 길면 AI 관련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수익, 나아가 주가와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AI 칩의 회계상 사용 예상 기간인 내용 연수를 최대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에 불과할 경우 AI 인프라 구축 비용 계산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AI 칩의 감가상각 문제가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 전략과 기술주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뚫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당시에 현장에 있으셨고요. 네. 아마 다 기억들을 생생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현직 의원 5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결과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오래 끌어왔습니다. 보통의 일반 형사 사건이 한 6, 7개월 걸리거든요. 1심까지.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벌써 검찰 구형까지 6년 6개월. 그리고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이 6년 8개월째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특권을 누려오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너무나 많은 증인을 신청해 왔어요. 저도 증인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첫째는 2012년도 박근혜 당시 당대표 시절이죠. 이때 합의를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당시에 합의를 했던 것이 뭡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후진적인 몸싸움 하지 말자, 절차에 따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 국회 선진화법을 최초로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후진적 정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제 결과는 저는 사법부가 정말 의도적으로 그동안 이것을 이제 지연시켜온 것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국회가 이렇게 강제로 감금해서 정당한 의사표시를 못하게 하고 또 의안가를 아예 점거해가지고 아예 이런 법안 접수 자체를 막는 그런 퇴행적 정치 문화를
이제는 단죄해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지금 검찰이 현직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뭐 윤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얼굴이 상당히 많이 잡혔죠. 왜냐하면 당시 원내대표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본인은 정당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 당시 참 그 패스트트랙 사태는 우리 정치에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하나의 단면이죠. 그때 이제 민주당이 또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또 평화정의당 이렇게 해서 거의 180석을 그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방적으로 공수처법과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헌정 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국가의 어떤 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법을 국회 합의로 추진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해서 입법을 그렇게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그러한 그 행위를 했었고 저희들로서는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찰이 사실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일어난 최초의 그런 기소나 다름없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소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이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판부가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예측을 일단 무죄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떤 재판부가 현재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재판부도 아마 정권의 눈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저는 선고 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기소부터가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몸싸움 더 이상 후진적인 모습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정면으로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이것은 봐주세요 하면서 질질 끌어오고 또는 우리는 특권으로 인정하고 기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죠. 당연히 기소를 해야 했던 일이고 좀 더 조속히 그리고 중하게 처벌했어야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히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렇게 빠르들고 선동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디서 주었던지 간에.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고요. 어떻게 막아라 등등.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걸리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한테 자기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내대표 할 때도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거 가지고 소위 제안이 왔었습니다. 양쪽이 취하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께 물어봤더니 연루된 분들이 우리는 너무 경미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기는 정면 법 위반이고 너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거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결코 무리한 기소가 아니고 정당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적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번에 이런 일벌 100개가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생생하게 영상으로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그런 소식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무래도 뭐 당사자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건 누구라도 어떤 국민이어도 아마 동일한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다수당일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다수당으로서 아주 유리한 입장이지만은 소수당과의 어떤 이 합의의 정치,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놨더니 결국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 법을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강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좀 벌어진 겁니다. 또 빠루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 대표님, 빠루는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빠루로 그 국회 의안가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빠루를 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저희 당의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이 빠루를 뺏은 겁니다. 뺏어서 이러한 빠루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나경원 그 당시 대표가 들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마치 나경원 대표가 그 빠루를 들어서 폭력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억울하게 매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그 마치 우리 당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약자의 입장에서 여당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의석수는 차이가 없었고요. 약자의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한 정당의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다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당직자들, 보좌진들 다 진두지휘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어떻게 의원회관에서 못 나오게 그걸 아예 감금합니까? 이게 폭행 아니면 무엇입니까? 폭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의안가에 법안을 접수하는 걸 막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안에서 걸어 잠그고 막았기 때문에 저 빠루가 등장해가지고 그걸 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팩스로 들어오는 이 법안마저도 그걸 뭐 당시 의원은 그걸 폐기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시 무리한 기소다, 그리고 본인들은 약자였다고 얘기하면 저 많은 생생한 장면이 남겨 있는데 우리 법원이 바보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무지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간에 책임은 따지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했던 가장 최상의 규범은 뭐냐?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앞으로 그 법을 철저히 지켜가면 되는 일입니다. 네. 자, 오늘 결과가 지금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있고 지금 현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결과가 국민의힘에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대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뭐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하지만 뭐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마비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뭐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이 체계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고 만약에 재판부가 다른 그 결과를 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이 사건은 오늘로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이 정치적인 파급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약 한 2시간 정도 후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좀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법무부 검찰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우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 박철우 검사장, 대장동 1심 선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재검토를 지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포기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재검토를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좀 의도된 또는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국회에 와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물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법무부의 그런 장관과 차관의 의견을 가지고 이 반부패 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달할 수는 있겠죠. 의견 개진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도 본인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부패 부장이 그런 수사 직접 지휘란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여했던 또는 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이 그 검사장으로 등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의 이 조작 기소가 있었냐 없었냐 문제와 그다음에 왜 검찰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해서 이렇게 항소를 안 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냐. 이게 더 본질적 문제이고 그래서 검찰 내부의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사실 뭐 인사 자체가 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인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향후에 또 추가적인 인사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번 인사를 볼 때는 뭐 명약관화한 거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검찰은 사실 정치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이재명 정권 이제 친정권 코드 인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사들 전부 줄 잘 서라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가. 그래서 사실 이제 박철우 그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조직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그 항소 포기를 종용한 그 인사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검찰 조직 내에서 반발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항상 그렇게 사실은 해왔죠. 이 검찰을 줄 세우고 그 친정권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세웠는데 저는 상당히 이런 것이 그 국민들께서 볼 때는 현 정권에서 상당히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하나의 어떤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줄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좀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검찰총장으로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얼마나 줄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친윤 정치 검찰이 득세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윤석열의 망상자 계엄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한동훈 전 법무장관도 예가 아니었고요. 그 행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제로 검찰 안에서 이 특수통으로서 되게 이름을 날렸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된 것이지 마치 보훈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줄 서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은 여야가 공히 함께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추미애 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친정권 코드 인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그 정부 당시에 검찰의 그런 행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면은 그런 전체를 밟으면 안 되죠. 똑같은 지금 전체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이 저는 이렇게 간다면은 이 정권의 어떤 부정부패 또 정권이 썩어가는 것을 결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친정권 그런 코드 인사로 채워서 앞으로 이 검찰을 줄 세우겠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추가적인 검찰 인사가 또 어떻게 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건이 좀 서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어제 김민석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의 일을 무시로 하면서 이렇게 민생은 뒤로 제껴두고 있습니다.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 운동 목적에 이런 행태를 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선거운동이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한 사람입니다. 국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가 지금 이제는 혈세 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적의 문제가 아니라 싹형이 아니라 지금은 시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피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러면 총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종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의 문제예요. 서울시 안에 있는 자체 무슨 문화재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마땅히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정치적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되게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혹시 불리해질까 봐, 혹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시장에게 뭔가 흠집을 내릴까 봐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왜 총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 김민석 총리도 본인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선을 그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렇게 지금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리가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연막을 치는 거죠. 연막을 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아주 강력한 서울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한미 간세 협상이라든지 국가적인 중대사가 얼마나 많아요. 국무총리는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 국무총리 중에 서울시정에 이렇게 많이 관여하고 입을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김민석 총리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보면은 굉장히 무리예요. 종묘 앞에서 볼 때 지금 종묘 사진을 들고 오셨네요. 종묘 앞에서 지금 볼 때 여기에 지금 새로 재개발해서 빌딩이 올라오는데 어디가 지금 숨이 막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종묘 앞에 있는 이 세운상가 일대는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 대도시의 도심, 원도심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예요. 우리 서울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해서 안 됐지만은 고 박은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이러한 재개발을 또 재건축을 전부 통제하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 박은순 전 시장이 이걸 막지 않았더라면 30만 호 이상의 주택이 다 공급이 지금 됐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청년 세대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이 총리와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서울의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또 하나의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님, 예. 우선은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벌써 지금 사선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임 기간과 박원순 전 시장 때 재임 기간에 소위 인허가 주택에 대해서 그다음에 착공, 준공 전체 물량을 비교하면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때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그냥 프레임으로 짜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얘기했잖아요. 실제 240여 곳 중에서 착공할 수 있는 게 2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장하고 있다, 포장하고 있는데 급급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김민석 총리의 문제는 내각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오히려 되물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은 국회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뜻이 없다라고 확고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꿀릴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총리 나와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꼴이에요. 저는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종묘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발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된데 바꿔나가야죠. 다만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러면 거기다 영향평가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다 회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업자들에게 좋은 또 경관을 해치면서 이제 서울의 캐대언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이 문화유산이 매우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그걸 훼손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냐고 우리가 묻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서울 역사 부끄럽냐, 뭘 더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시장이 최근에 너무나 많은 무리한 이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 서울은 역사와 전통도 있어야 되지만 현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 안 거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향평가 다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 이걸 적법하다고 다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물론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은 국내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다 지금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동을 건다면은 사실은 그 서울의 어떤 앞으로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 6월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가 그리고 뭐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지방선거와 연관이 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외연 확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와 혁신당이나 연대를 할 수 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정광훈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세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선거를 이기죠. 우리 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도둑놈표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사기꾼표라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선거할 때도요. 누구든지 표 주신다는 분들한테는 다 의견 경청합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외연 확장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계속해서 좀 우클릭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느낌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요.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는 결국은 두 가지 지점이 일관되게 관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특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라, 나라를 이제는 정상시키라고 하는 그런 요구.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 이런 법적 심판과 정책 심판이 적용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좀 건강한 상식을 가진 그런 정치 집단이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장혜지 의원과 같은 장애인 비하 발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기 급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광훈, 전한길과 같은 극우적 인사들에게 왜 이렇게 읊조리면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띄우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윤석열 내란 수계를 가서 면접을 하고 온 거나 우리가 부정선거론자인 바로 황교안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당대표의 인식이 국민의힘의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합리적인 보수가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데 그런 보수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불행한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또 반사 이익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내년 지방선거 이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 골 탈퇴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안 보입니다. 이미 좀 싹수가 좀 노래 보여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 흘러가는 분위기와 약간 조금 반대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우리 국민의힘 걱정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또 저를 비롯해서 당의 중진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희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파, 외연 확장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일단은 그 보수권 내에 이걸 이제 안정화시키고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그 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지방선거가 지금 한 7,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완전히 판이 바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든지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해야 하고 또한 그 오늘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 결국은 이제 그랑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개혁신당이 분명히 어떤 선거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는 당내당의 통합까지도 우리가 그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제 우리 보수권 내에 어떤 이 그 결집과 함께 그러한 중도 우파 세력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판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이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구구론자를 이렇게 신봉하고 내란 수계를 이렇게 엄호하는데 어떻게 중도 보수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그리고 일부의 생각이죠. 저는 일부의 생각이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제가 국민의힘만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에서 딱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 그래서 구구 쪽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요즘 막 다시 깐족되면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제안하고 이런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본인은 우리 또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 그동안 윤석열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을 또 다시 써보려고 하는 건데 실제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판이 바뀔 수 있을지 그것부터 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사고, 항해 책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에 입항한 사고 여객선은 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목포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운항 책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거죠? 네, 해양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항해 책임자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해 책임자의 운항 과실이 드러난 겁니다. 항해 책임자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최초 진술에선 방향전환이 늦게 됐다. 방향 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해역은 여러 무인도 사이에 비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항해사가 직접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인데요. 항해 책임자의 딴짓에 자동 항법 장치가 운항하다가 결국 사고로 발생한 겁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조타실에 같이 있던 항해 책임자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향후에 이들의 신병 처리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항해 책임자와 조타수 등 2명은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영장을 받아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실제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실제로 뉴스를 봤는지 등을 파악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여객선의 선장도 현재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선장이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고역이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제실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은 당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경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선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사고 여객선은 목포에 언제 입항했습니까? 네, 해양경찰은 밤사이 승객 이송을 마치고 사고 여객선을 다시 바다에 띄우는 2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객선은 파손이 적어 자력으로 운항했는데요. 오늘 새벽 5시 45분쯤 목포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발생 9시간 30분 만에 입항한 건데요. 암초에 걸린 배 앞부분은 찌그러지거나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엉킨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밤을 지새운 승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곳 부두를 찾았는데요. 승객들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배 안에 남아있던 차량과 화물을 돌려받았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1시부터는 해경과 국가수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되는데요. 여객선 선사 측은 사고 여파로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YTN 오세일입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로 광주 전라 권역에 주의 수준의 재난의료 대응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상황실에서 코드 옐로우, 즉 주의 단계를 발령한 뒤 임시의료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측은 목포 소방서에선 현장에 임시의료소 설치를, 신안군 보건소는 신속대응반을 파견해 응급의료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당진시 함덕읍의 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 주인이 실수로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북 문경시 유곡동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고 화물차가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를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짝 추위가 풀리고 주말까지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서 산불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짚어봅니다. 정혜영 기자, 오늘은 추위가 한결 누그러진 것 같은데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높아지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서울 최저기온이 1도,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인데 주말까지는 이처럼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상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다소 강하겠지만 전남 등 대부분의 해상은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반과 중반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서울 아침 기온이 수요일에는 0도, 주 후반에는 영하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타이완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일 갈등이 거세지자 불씨가 K-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예상 밖의 논란에 휘말린 겁니다. 에스파가 일본 NHK 홍백각 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 멤버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에 8만 명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인은 과거 닝닝이 SNS에 올린 버섯구름 사진을 재소환하며 닝닝의 출연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일 외교 신경전이 우리 아이돌 부대까지 전이된 건데 양국 갈등의 여파는 우리한테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을 향하던 중국발 여행 수요가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휘날 조사에서 지난 주말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 1위에 우리나라가 등극했습니다. 그간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제친 건데요. 항공권 결제, 검색량 모두 서울이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도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여행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관광업계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실제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주가가 연일 오르는 등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카이로 공항에 착륙해 이집트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첫날 휴식을 취한 뒤 현지 시각으로 이튿날 압델 파타 LCC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을 하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중동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어 현지 동포, 우리 기업 현지 법인 관계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가 2030년까지 세계 30위권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이집트 국영 매체 알-아흐람에 올린 기고문에서 경제와 문화, 평화 등에서 이루어질 양국의 협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고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음식을 홍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각 19일 아부다비 주 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석해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격려를 전했습니다. 할랄은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도축과 가공, 조리 전반에 이슬람 방식이 적용된 음식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검토해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거로 기대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매관 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우환 화백그림 유통에 관여한 중개상 강모 씨와 중개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강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 측이 두 사람을 동시에 신문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증인 신문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겠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접수 2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최근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며 기일이 지정된 건데 주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가 논란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는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성남도계공 측이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수 2년 5개월 만에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재작년 6월 성남도계공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차례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4천억여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배당 재원인 택지 분양 수익은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천억대 배당금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피고인들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사실상 추징금 영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는 본인 재산 510여개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는데 이런 가운데 만약 추징이 해제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는 이기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실족값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 건다 그러면 뭐 채권자 대의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야 된다고요. 성남시는 대장동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의견서에서 만약 추징보전이 해제될 경우 승소하더라도 자산 은닉과 제3자 이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 심각한 공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한 건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했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인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느냐고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고성을 지르고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며 소란을 피웠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달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 의원의 이런 행동은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주도로 지난 정부 때 벌어진 표적감사 논란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 활동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감사원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넉 달 연속 상승세를 탔던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미국의 관세와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5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기준 수출은 596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한 달째가 됐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서울 강남권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양극화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춤한 상태로 정체 현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들이 일단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받으려고 하는 시세가 있어서 낮추고 이렇게 급매로 매도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오르는가 싶던 아파트 값도 11호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매물이 좀 싼 게 나와서 올려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보통 제가 전화가 엄청 오는데 주말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강남과 격차만 벌리는 11호 대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건대 이어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분들은 더욱 연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북과 강남이 부동산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분들께 탄력적으로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제로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 넘게 급감했지만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값은 되레 더 올랐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0.7% 오른 데 반해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내가 살 집만 거래를 해야 되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급지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규제가 이어지는 한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큐드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가로알동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 LH합동 주택공급 TF 및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것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미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과 함께 주식 상황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토호제가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거래 절벽인데요. 여기에 속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예. 거래량과 집값의 비례관계가 있어서 월 거래, 이 매매 건수가 10,000건이 넘으면 이건 뭐 정말 뜨거운 거죠. 하고 8,000건에서 10,000건, 여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단한 화랑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10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8,159건. 그러니까 정말 뜨거웠죠. 6.27 대책 불구하고도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산 건데 11월 현재 이게 522건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소율로 놓고 보면 90% 이상 폭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래가 줄었네, 거래 절벽이네. 그럼 가격도 안정화되겠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왜 속내를 봐야 되냐고 봤더니 지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내가 사겠습니다. 신청, 이걸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한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4,071건.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절벽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사고픈 욕망이 줄었다. 이제 이것도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 때문인지 중저가 아파트에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 이거 좀 내가 집 살 테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그런 건수를 좀 지역별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저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쪽에서 전년 대비 거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플러스, 특히 관악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70%, 60%가 더 늘어났거든요. 저건 대부분 다 실소유자죠. 왜냐하면 네. 토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분들이 집을 산 거니까 오히려 중저가에 몰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당 부분 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하지만 가령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만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매물은 좀 작아서 실질적으로 이번이 당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국민분들한테 이제 빨리 집 사야 되겠다. 오히려 좀 이런 생각, 동인을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강남 3구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 3구는 지금 아니어도 토호제로 묶인 지가 오래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반포자이의 전용 132 여기가 60억을 찍으면서 또 신고가 나왔었고요. 뭐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 전용 195도 98억을 하면서 거의 100억에 육박을 하면서 이제 속속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대출 한 푼도 안 나오고 또 들어가서 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국내에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또 일명 똘똘한 한 채 수요들은 아직도 여전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이 지역에 묶이지 않은 지역들의 집값까지 풍선 효과로 좀 높아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 언급됐고 기자들도 따라붙었던 데가 동탄 지역이었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토제 나온 다음에 한 3, 4주간은 거래량도 하고 실리고 막 이렇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약 한 달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최근 한 3주차, 4주차부터는 약간 좀 힘은 빠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이번에 빠진 곳이 동탄이니까 아, 동탄에 몰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호가를 또 높이겠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도 전액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약간 좀 안 사는 그런 대목도 있겠고 예. 또 이게 시장이 또 너무 올라버리면 정부도 계속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토지거래 뭐 허가 구역 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또 제약도 알게 모르게 있어서 동탄 일단 좀 우려는 커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거래량은 줄었는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기본 원칙이 안 잡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왜겠습니까? 수요자들이 향후 집값이 잡힐 거야, 안정될 거야라기보다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보통 집값이 떨어지려면 우리 2022, 23 넘어갈 때처럼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뭐 영끌족들 대출자들이 뭐 싸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 뭐 최근에 좀 금리가 튀어오르긴 했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기는 또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공급입니다. 이제 공급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데 중기적으로는 어디에서 상당 부분 물량이 나온다더라 혹은 내년 입주량 혹은 후년 입주량이 올해 대비 30% 40% 물량이 많다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또 수요자들이 기다리죠. 예. 근데 전혀 공급은 내년 2027년 하반기까지도 급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이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당국의 모든 규제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끔 이제 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강남구라든가 30억, 40억 하는 아파트들도 보면 이미 뭐 대출을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똘똘한 한 채로 다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대단한 경제 위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물량을 던질 뭐 그럴 가능성도 낮고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수요가 더 붙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짚어주신 그 공급 부족 사태. 그 국토부 장관은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뭐 확실하거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또 현재 국토부는 LH 주도의 공급 대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LH가 주도권을 잡고 그동안에 시도하려고 했던 서울의 알짜 지역들을 좀 빠르게 컨택을 해서 뭐 수용하고 지으려고 이런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겠고요. 당장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2천 건으로 뭐 역대 최저였다. 5만 건이 깨졌다라고 하는데요. 내년은요. 3만 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한 2만 8천? 올해보다도 32%가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저도 이게 뭐 4, 5년 걸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대책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근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없거나 적거나 워낙에 이제 큰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 빌라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확실한 안전 장치를 좀 펴면서 이제 공급을 어쨌든 아파트로만 다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요의 일부를 좀 돌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세 월세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은행에서 전세 대출까지 제한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월세 그러니까 세입자 분들 중에서 전세 월세 있는데 이 월세 환전세 뭐 반월세 포함입니다. 예. 50%가 넘었다라고 해서 막 그때 보도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 세입자 분들 중에서 월세 비중이
65%입니다. 하고 이런 추이라면 70%.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살지 않고 이제 자가에서 살지 않는 분들 10명 중에 6명 정도 혹은 7명 정도는 지금 월세를 어떻게든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전세 물건은 당연히 급감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도 줄어드는 데다가 이분들이 전세라는 게 실은 다주택자가 전세를 내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고 안 사는 집을 전세라든가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똘똘한 한 채 상황이어서 오히려 전세 물량은 점점점 줄어들 것 같고 이미 전세에 놓으려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또 선호하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공급자 측에서도 앞으로 월세 시대는 더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증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AI 거품론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뭐 오늘 보면 갓비디아 혹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 정말 놀랄 정도의 실적이더라고요. 매출액이 석 달 동안 570억 달러고요. 네. 미국은 다음 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음 분기 매출액 전망은 630억 달러를 또 전망을 하면서 뭐 시장 평균 전망들을 다 깼고요.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은 매출 총이익률 가지고 마진율을 잡는데 73%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상의 마진을 70%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라는 이 칩 회사의 마진율이 73%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기록을 나왔는데 물어보신 것이 이게 과연 AI 거품론을 깰 수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AI 거품론은 우리의 SK 하이닉스라든가 혹은 엔비디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칩, AI 가속기를 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그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AI 서비스라든가를 하게 되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돈 버는 건 오케이고 이걸 가지고 오픈 AI가 정말 떼돈 벌 수 있어. 이걸 가지고 메타가, 오라클이 또는 뭐 팔란티어가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 뒷부분에 대해서의 우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까지 망가졌으면 훨씬 더 걱정이 컸겠지만 엔비디아의 한 고비를 넘겼다면 이제 나오는 뒷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당장은 돈은 못 벌겠지만은 이들이 발행하는 막대한 회사채에 있어서의 큰 균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부분이 앞으로 또 하나의 AI 버블 또 과잉 투자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본인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해 숙련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게 마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투자 포럼에서 미국 재건을 위해선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배터리 제조는 매우 위험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이민 당국이 노동자들을 나가라고 한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they spent $1 billion to build a factory and they were told to get out. And I said stop it. Don't be stupid. 본인은 단속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되짚으며 지금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들은 전문 인력들을 데려와 미국민을 가르칠 거라며 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한 H-1B 비자 확대 방침에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반발이 커지자 중요성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I love my conservative friends. I love MAGA. But this is MAGA. And those people are going to teach our people how to make computer chips.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our people are going to be doing great. 외국 인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지층을 설득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외국 기업에서 공장 가동을 위해 본국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 재건은 실패할 거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의 이런 입장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화장실 한쪽 구석에 놓인 변기. 그런데 색깔이 심상치가 않죠. 온통 황금색입니다. 100kg이 넘는 18캐럿 금으로 만든 이 변기.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값비싼 것을 배치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 변기에 붙인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요.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과도한 부를 풍자하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 눈부신 변기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7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도 볼까요? 눈에 익은 화풍이죠.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입니다. 단 2점밖에 없는 거로 알려진 클림트의 전신 초상화 중 하나로 후원자의 딸을 주인공으로 간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입니다. 낙찰가는 무려 3,460억 원. 클림트 작품의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건 물론 현대미술품의 최고가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자, 이번엔 커피 매장에서 주문받은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연갈색 토핑을 이렇게 얹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몸통에 다리가 달린 게 설마 벌레일까 싶은데 진짜 바퀴벌레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곤충박물관에서 지난 여름에 출시한 이 바퀴벌레 커피는 한 잔에 9,000원 정도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개미 커피와 파리지옥 소아의 커피도 선보였습니다. 이 박물관 측은 곤충을 테마로 한 메뉴를 고민하다가 식용약재로 쓰이는 벌레를 재료로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곤충 커피가 유행인데 온라인에서도 호불호가 크게 갈린다고 하네요. 지난 여름부터 베네치아 석호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던 돌고래 민모입니다. 각종 수중고개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기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 프로펠러 보트에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안전을 우려해 베네치아 당국이 지난 주말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전을 벌였는데요. 저강도 음향 장치를 사용해 바다로 밀어낸 겁니다. 하지만 민모는 잠깐 보이지 않는가 싶더니 곧 석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산마르코 광장에 보이는 새집이 떠나기 싫은 모양이죠. 네, 우리나라 축구가 11월 피파 랭킹 22위를 유지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배정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은 오는 12월 6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14일 볼리비아전과 18일 가나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지난달 피파 랭킹 22위를 유지했습니다. 추위에 힘이 빠지고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이맘때 서울 낮 기온이 10도 정도인데요. 지금 12.2도까지 올랐고요. 앞으로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찾아온 늦가을 날씨에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중서부 지방 곳곳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막바지 늦가을을 즐기기 좋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남 등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